오버슈팅은 끝난 것일까? 이 상승 오파 모든 상승이 다 종결이 되고 이제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 즉 2022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끝난 것일까? 또는 아직 오버슈팅이 남아있는 것일까? 먼저 이 증시의 조정폭, 그리고 이 증시 폭락, 하락시마다 있었던 증시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이벤트들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S&P 500은 고점 대비 현재 10.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저점폭 14.7%, S&P 500보다는 조금 더 빠졌죠. 성장주 빅7 중심 하락이 나왔기 때문인데, 자, 이런 정도 수준의 조정은 약 1년 6개월,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즌이 종료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주가가 마이너스 20, 30, 그리고 반토막까지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시스템 붕괴가 있는가? 이것은 2000년 닷컴 버블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런 이벤트들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일단. 그렇다면 경기 침체나 과도한 긴축이 있는가? 이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과도한 긴축 구간은 끝났습니다. 그 긴축에 의해서 발생된 조정은 S&P 500 2021년 초부터 시작된, 그리고 2022년 10월 달에 끝난 S&P 500 기준 28% 하락으로 종결되었다. 지금은 그리고 과도한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의 인하 국면, 국채금리 하락 국면이다. 아니죠? 그럼 버블 붕괴가 있는가? 이것은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라이브 특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죠. 지금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신기술이 우리 삶의 트렌드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과도기적 증시 움직임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기술주의 움직임, 오버슈팅의 정도, 당시의 경제 상황과 금리에 따른 증시의 움직임들,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버블 붕괴가 나타날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나친 오버슈팅이 있었는가? 자, 이 기준을 그냥 주가가 많이 올랐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적정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물론 장기 5년, 10년 평균보다는 높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했던 그 상승 폭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PER의 상승은 이런 수준이다. 주가가 상승했지만 밸류에이션이 고만고만하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 상황, 아주 비싼 오버슈팅, 버블 상황이라고 보기엔 무리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나친 오버슈팅은 아직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 그럼 주가는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고 이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은 무엇일까? 지금 미국 부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현재 미국의 국채 만기가 25년에 상당량이 도래한다. 만기가 도래하면요, 이걸 대환, 차환 또는 리파이낸싱이라는 그런 용어로 부르는데, 리파이낸싱을 한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형태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고금리로 발행했던 국채와 현재 기준의 국채 금리 수준에 따라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자체가 달라진다. 자, 작년에 미국이 이자 비용으로 우리 돈 1,300조 원 지출을 했습니다. 이자로만 1,300조가 나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국채 금리를 얼마나 이번에 내린 상태에서 리파이낸싱 할 것이냐에 따라서 올해, 내년, 내후년 이 부채에 따른 이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날 수 있다. 트럼프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채 비용, 이자 비용이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이자 비용 감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경기 둔화 우려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여기저기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건 그 우려를 유도하는 것이지 실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경기 둔화를 유도한다. 이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나타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이고요. 경기 둔화 우려를 유도한다는 것은
실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을 피하고 있지만 단지 그 우려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우려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에서는 채권금리가 하락합니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채권금리가 하락해야만 리파이낸싱 할 때 저금리 대환이 가능하다.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물론 트럼프의 이러한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증시 자체 기술적으로 볼 때도 물론 과열을 해소하는 이런 측면의 조정일 수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정이 진짜 조정인지, 여기부터 올라온 여기에 대한 이 조정이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번의 조정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진짜 경기 침체와 주가 폭락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매크로적으로 버블 붕괴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적으로 이 하락폭이 어쨌든 10%가 넘어가는 마지막 상승 국면에서의 의미 있는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즌 종료의 원인, 경기 침체나 구조적 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 버블 붕괴 이런 것들이 없다면 증시는 어느 시점 다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분위기의 반전, 지금 증시를 찍어 누르면서 언론에서 계속 내비쳤던 지금의 악재들, 여러분들이 분명 여기에 대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떠한 이슈를 그리고 어떤 것들을 호재화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릴 때 이렇게 내렸는데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에서 감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느냐,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반등 중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국면이었다면 또는 이 국면이었다면 그 주의할 부분이 없겠죠. 하지만 5파 국면에서 의미 있는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어떤 형태로 올라가느냐만 보면 5파인지 ABC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인지가 판가름 난다. 하지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버블 붕괴 상황이라고 보기는 약간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가는 실적의 함수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그 해답은 실물 사이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B2C 사이클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B2G, 정부에서, 그리고 B2B, 기업에서, 이게 B2C로 넘어갔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 결국에 지금 AI로 촉발된 이 기술 수익화 과정이 이런 정부나 기업에서 실제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과도기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주가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물론 이 B2C 사이클의 대표주자 팔란티어가 고점을 한번 찍었죠. 그 다음에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런 혁신 AI뿐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기존 PC나 스마트폰 이런 산업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되고요. 이건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된다. 이 메커니즘은 국내 증시 반등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야기죠. PC와 스마트폰, 고객사, 디램 재고 현황을 보면 매우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25년 1분기 기존 횡보 국면에서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최신 디램 DDR5 현물가도 지금 1개월째 거의 30일 동안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증시 이걸 봤을 때도 지금이 버블 붕괴 시점이다 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에 맞서고 있는 각국의 재정 정책을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국, 독일, EU 지금 주요 국들의 내수 부양책들이 하나둘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독일 역대급 부양책, 중국 경기 부양 970조 퍼붓는다. 특히 독일이 국방 지출 그리고 인프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했죠. 매크로적으로는 버블이라고 보기엔 약간 애매하고, 다만 기술적으로는 주가 반등 중에 딱 한 가지에만 유의하면 된다. 결국 지금은 긴축이 완화되는 국면이라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어쨌든 이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중간의 조정인지 이 조정인지를 우리는 리스크의 크기를 한번 예견해 볼 필요는 있다. 사실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제가 작년 말 코스피 월봉에서 이런 프랙탈 패턴, 이것도 파동 분석의 하나의 툴입니다. 같은 형태의 월봉이 발생했고요. 이 구간은 코스피 PBR 락바텀이기도 했다. 2350포인트. 자, 여기 2310포인트 저점을 기준으로 벌써 지금 현재 2607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8%가 넘는 상승을 했고요. 1월부터 양봉을 기대한다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 역시 51,000원대 10년 이평선 지지 구간이다. 잘 오지 않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구간의 코스피는 최저가 매수 구간이었다. 자, 이 부분 최저가 매수 구간을 말씀드렸었고, 그 이후에 반등,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 최저가 매수 구간을 뒤로 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프랙탈, 1월부터 양봉 실제 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최저가 매수 구간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본다면 아직 싼 구간에 있긴 있다. 최저가는 아닐지라도. 자, 여기가 락바텀이었고요. 지금 현재 0.84배 이 구간이다. 사실 아주 비싼 구간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국내 증시가 S&P 500, 나스닥,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니케이, 이런 것들이 급락할 동안에 코스피가 그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 바로 싼 밸류에이션에 있었다. 싸기 때문에 방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구간에서는 변동성에 취약하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 3월 초 라이브 특강 일부 편집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자,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를 파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향후 시나리오가 추정되는 것이고요. 실제 2022년 10월달 이 저점 구간부터 제가 이 상승을 예견한 것처럼, 그리고 실제 그 흐름대로 흘러왔던 것처럼 이 시점 이미 1, 2, 3, 4, 5 상승파 가능성을 이미 이 구간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은 해답지를 보고하는 투자다. 2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엑시트를 해야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증시와 코스피 흐름이 달랐죠.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 팔란티어, 아이온큐, 그리고 삼성전자, 자, 이런 종목들이 왜 서로 다 다르게 움직였을까? 어떤 종목은 먼저 고점을 찍고 먼저 빠지고, 어떤 종목은 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올라갔다 누군 빠지는데 어떤 종목은 살짝만 눌리고 다시 가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주가의 위치, 파동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목은 여기 있는 것이고요. 어떤 종목은 여기가 끝나고 이게 나온 것이고요. 어떤 종목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종목은 끄트머리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별로 현재 위치를 알아야만 지금 매수해야 될 종목, 가장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승장이라고, 지수가 상승이라고 모두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수는 현재 2022년 10월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살짝 늘린 건데, 누구는 왜 몇백 퍼센트 수익이고 누구는 왜 마이너스 3, 40% 손실일까? 종목별 파동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종목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누구는 이미 시세가 끝난 종목 붙들고 있고 이거 막고 있는 거죠, 하락을. 지금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손실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런칭한 파동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투자 실력의 마지막 퀀텀 점프 기회가 될 것이고, 이 파동을 이해하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고 들었다가 왜 전부다? 이런 극찬을 모두 하고 계실까요? 특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강의, 이런 저렴한 가격, 사실 강의 자체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 강의의 가치를 보신 거죠. 강의 시장에서 싼 강의가 아님에도 왜 모두 저렴한 강의, 싼 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저렴한 가격에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핵심 노하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얻게 되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내 투자 인생을 바꾸는 사람과 의심만 하다가 그저 그렇게 투자 인생을 끝내는 사람,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하실지는 선택에 달렸어요. 파동을 통해서 시장에 보는 눈이 0에서 100까지 수직 상승하는 이 경험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가는 차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크로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투자자적 느낌도 있을 것이고, 대중 심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석의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가능성을 하나씩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능성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승률 약 60에서 80% 이 사이에만 들어오고, 현금 비중, 자금 관리 잘 하고, 손익비 높은 투자만 하신다면 반드시 자산은 이렇게 된다.
우상향이다. 지금 내 심리가 불안할 때는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과연 시즌 종료 또는 전체 시장의 붕괴를 가져오는 이런 국면일까를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나 다른 유튜버들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스스로 판단하셔서 주체적인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